화성역으로 대략 348일 전, 나사는 퍼서비어런스, 즉 정찰용 로버를 붉은 행성 화성 연구에 본격 투입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올해 먼 이웃 행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걸 알게 됐다. 다만 그게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인 건 아니었다. 로버엔 마이크가 2개 달려있다. 화성의 바람을 오랫동안 녹음해서 지구와는 어떤 음향적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장비들이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와는 온도, 밀도, 조성부터가 다르다. 그 차이는 귀로 듣는 소리에 크게 3가지의 영향을 준다. 첫째, 소리의 속도. 화성 표면 평균 기온은 약 영하 36도. 이렇게 차가운 공기에선 소리가 더 느려진다. 지구에선 대략 초속 340m, 화성은 초속 240m 정도다. 가까이에선 체감이 어렵겠지만 멀어질수록 차이는 뚜렷해진다. 불길한 비유지만 멀리에서 불길 소리를 들으며 달려갔더니 이미 집은 다 타고 없어졌다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다. 둘째, 소리의 크기.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약 100배 정도 희박하다. 공기가 적으니 파동이 전해지며 자연히 그 기세가 죽는다. 같은 볼륨으로 들으려면 화성에서는 소리 근처까지 훨씬 더 바짝 다가가야 한다. 셋째, 소리의 성질. 이산화탄소가 96%를 차지하는 화성의 대기는 고음역을 잘 흡수한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는 건 저음뿐이다. 이러한 특정 대역의 악화를 감쇄라고 부르며 거리가 멀수록 더 두드러진다. 셋을 합치면 화성 대기 속에서 우리가 내거나 듣는 소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그러니 일주일 전 녹음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그 소리는 아주 높은 음역대의 비명소리였다. 그날 난 관제실 내 자리에서 녹음된 오디오를 분석 중이었다.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잔잔한 소리에 거의 졸음이 오던 찰나 귀를 찢는 듯한 고음이 파고들었다. 난 반사적으로 헤드폰을 잡아뜯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헤드폰을 다시 썼다. 소리는 사라졌는데 찬양이 어디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비명이 지나간 자리엔 낮고 길게 떨리는 소리가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난 허겁지겁 오디오를 되감았다. 볼륨을 낮추고 저역 위주로 필터를 걸었다. 원칙대로라면 분석해야 될 오디오에 이런 처리는 금물이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예외였다. 정확히 무슨 소리였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말로 다 못할 불쾌함과 마주쳤다. 설명을 위해선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나에겐 브루투스라고 하는 개가 있었다. 덩치 큰 레브라도 리트리버. 어지간한 맹수 앞에선 기죽지 않을 놈이었다. 한 번은 곰을 쫓아내는 걸 내 2눈으로 똑똑히 봤다. 사냥에 갈 때 늘 같이 나가서 우리를 지켰고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듯 충성스러운 개였다. 사냥을 나간 어느 날이었다. 비를 잔뜩 머금어 행동이 느려진 들사슴을 노려서 비가 한풀 꺾인 틈을 탔다. 하지만 폭우는 덜 지나갔고 난 진창 도랑에 미끄러져 빠졌다. 그 뒤를 브루투스가 미끄러지다시피 같이 뛰어들었다. 가시덩굴에 브루투스의 뒷다리가 걸렸다.
비를 가르는 비명소리 같은 깨갱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다가가서 도와보려고 했지만 물에서 각 건진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붙잡는 일 같았다. 브루투스는 혼란과 공포에 몸부림쳤고 그럴수록 가시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래서 녀석의 다리에서 덩굴을 뺄 수가 없었다. 형에게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했다. 밧줄도 챙겨오면 덩굴을 들어 올려서 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사이 브루투스는 계속 낑낑거렸다. 버둥거릴수록 가시는 더욱더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와서 현장을 보더니 말했다. 이 진창에선 이 녀석을 옮길 방도가 없어. 지금 장비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브루투스를 두고 가라고 했다. 당신이 직접 방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셨다. 형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녀석의 비명은 밤공기를 가르며 한없이 이어졌다.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비명. 낑낑거리는 소리가 거듭될 때마다 그 소린 더 끔찍해졌다. 화성 전파를 타고 온 그 소린 그 밤 진흙 속에서 죽어가던 브루투스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녹음된 소리의 실체를 찾는 것과 소리의 원인도 알 수 없었다. 로버의 위치 데이터를 불러왔다. 비명의 출처를 짚기 위해서. 그 위치는 우리가 물의 흔적을 찾아서 조사 중이었던 넓디 넓은 크레이터들 중 하나의 근처였다. 환경 데이터는 아직 전송받는 중이었다. 최종 컴파일은 내일 아침에나 가능할 상황. 기다림이 괴로웠지만 오늘 당장 얻을 수 있는 답은 많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포긴 못하겠더라. 그래서 난 지난 일주일 그 주변에서 수집된 오디오를 긁어 모아서 뭔가 단서가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결과는 밤샘 작업, 그리고 얻지 못한 답. 집 컴퓨터로 파일들을 이어붙이다가 패턴들을 보게 됐다. 오디오 파일엔 간헐적으로 분명히 비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소리의 발신지가 점점 움직이고 있었다. 화성의 지도를 펴고 소리가 들렸던 좌표를 선으로 이어보았다. 로버가 주변을 돌아다니면 그 소린 마치 물을 따라 흐르듯 따라왔다. 무언가 살아있는 게 로버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고통스러운 비명은 꿈속까지 계속 쫓아왔다. 새로운 오디오 파일을 들을수록 더욱더 형언할 수 없이 나빠졌다. 그 끔찍한 비명 사이에 화성의 침묵과 낮게 웅웅거리는 흙의 떨림을 듣는 시간이 그나마 축복 같았다. 지친 뇌가 속삭였다. 뭔가 더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치만 잠은 자야 했다. 그렇게 잠에 들자 악몽이 찾아왔다. 형태없는 도시들, 얼음 밑에 사는 고대의 화성 문명. 1920년대 공상과학 소설 속 그림 같은 풍경들. 꿈에서 뭔가가 행성 표면에 추락했다. 우리가 알던 우주와 다른 어느 세계에서 온 것. 그건 형태가 없었다. 소음 그 자체였다.
화성 풍경 전체를 에워싸는 소리. 화성인들은 달아나면서 비명을 질렀고 그 형태없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가득 찬 비명과 절규들을 모방하며 그 소리를 사방에 퍼뜨렸다. 땅이 흔들렸고 끝내 그들을 삼켜버렸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진동뿐. 다음날 식은땀에 흠뻑 젖어서 깼다. 그 소리가 피부 속까지 스며든 기분이었다. 빨리 알고 싶었다. 대체 붉은 행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출근하자마자 다른 로봇들의 기록도 훑었다. 저 녹음이 내 예민한 상상력에 산물이기만을 바랬다. 하지만 내가 모은 데이터의 흔적을 다시 보자 로버가 지나간 흙 속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수집됐다. 미생물. 우주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세균성 생명체. 그것이 지하를 이동하면서 로버를 뒤쫓고 있었다. 내려받아 정리된 사진과 영상 등 관련 데이터들을 전부 재검토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그 부근에 살아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상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걱정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난 그렇게 믿었다. 이 비명 때문에 난 며칠간 잠을 못 잤고 겁나지 않는 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팀장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묻자 마치 내가 모든 걸 꾸며낸 사람이라는 듯 말했다. 그건 이미 처리했고 기록까지 해뒀어. 넌 크리에이터에서 나온 다른 데이터들에 집중해. 하지만 자리로 돌아와 보니 내 컴퓨터엔 그 오디오 사본들이 고스란히 있었다. 내가 정말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증거들. 그런데 왜 그는 없다고 하는 걸까? 나사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해 데이터들을 빼내려 했다. 그런데 데이터가 강력하게 잠겨 있었다. 얼마 전 데이터를 집으로 가져올 땐 분명 잠겨 있지 않았다. 사내 네트워크에 모든 데이터들의 보안 등급이 올라간 것이다. 그거 일부러 막았네. 친구 스티븐이 말했다. 이미 가져와서 분석 중이었던 화성 지도 위에 서로 다른 소리의 출처들을 찍고 연결했다. 그리고 매번 고음이었다 그랬지? 스티븐의 질문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당연한 걸 말하듯 덧붙였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 녹음할수록 피치가 더 내려가. 파장도 더 느리게 도착하고. 이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성 표면에 큰일이 났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수집된 샘플은 어떤데?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기록했던 생명의 흔적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생명체 데이터 정보를 시간 역순으로 되감다 충격적인 걸 봤다. 그 소리가 녹음될 때마다 세균성 생명체들이 쪼그라들면서 죽어갔다. 그 비명은 화성에 내린 역병이었다. 다음날 밤의 악몽은 더욱 선명했다. 외계의 기생체가 추락해 이제는 땅 자체를 감염시키고 있었다. 푸르고 비옥하던 화성이 우리가 아는 황폐한 붉은 사막으로 변하는 광경. 그 행성을 고향이라 부르던 문명은 몇 주 만에 사라졌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그들을 산채로 먹어치웠다.
육신과 어쩌면 영혼까지. 꿈속에서 나는 그 비명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흔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붉은 속살 깊숙이 패인 흉터들, 죽은 흙의 상처, 스치기만 해도 매달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한 기생체. 그때 갑자기 내 다리가 붉은 흙에 빠졌다. 아래로 잡아 끄는 힘, 화성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다. 난 발버둥 치면서 숨을 헐떡였고 흙과 모래가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난 낯선 세계의 모래늪에 빠져 익사하고 있었다. 숨이 막혀서 깼다. 난 욕실로 뛰쳐가 토하고 말았다. 내 목구멍에서 나온 건 붉은 모래와 붉은 흙가루였다. 황급히 내 몸을 내려다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화성의 색으로 붉게 젖어 있었다. 서둘러 씻어내고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낯선 텔레파시 같은 연결이 나와 행성 사이에 생긴 그런 기분이었다. 그 소리 때문일까? 그것이 옛 화성인들에게 그랬듯 나도 먹어 치우려는 걸까? 난 다시 상부의 위험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부서 이동을 통보했다. 최근에 말이야, 네가 보안 오디오를 빼서 공유하려고 했었던 흔적이 있어. 정책 위반인 거 알고 있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녹음된 비명소리 이야기만 꺼내면 적대적으로 태도가 돌변했다. 그건 우리 팀에서 다시 검토할게. 그러니까 넌 오늘 안으로 자리 정리하고 빨리 나가. 지시대로 했다. 다만 그 전에 백도어를 하나 심어뒀다. 네트워크를 계속 들여다볼 수 있게. 심어두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저 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게 낫다고 확신했다. 점심시간, 스티븐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들을 내 노트북으로 내려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손상되어 있었다. 아이씨, 네 상사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 스티븐이 이를 악물었다. 아니면 그 소리가 사람들의 무의식을 갉아먹는 걸 수도 있겠다. 내가 포크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하자 스티븐이 툭 던졌다. 근데 역재생은 해봤냐? 그 생각은 정말 한 번도 못 해봤다. 무슨 비밀 코드 같은 게 나오기라도 한다는 거야? 농담 삼아 웃었지만, 아니, 우리가 놓친 샘플에 단서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손상된 오디오를 역재생을 하는 동안 왜곡과 비명이 다시 솟구쳤고 스티븐은 그걸 듣더니 굳어버렸다. 이건 악몽이야. 팔에 소름이 돋은 채 그가 속삭였다. 난 중얼거렸다. 이 소리 로버에서 샘플이 채취될 때마다 더 커지는 것 같아. 내 말 좀 들어봐. 로버가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오잖아. 그러면 그 무언가도 지구로 옮겨오고 있는 건가? 우린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명확한 답을 떠올릴 수 없었다. 스티븐이 저녁에 데이터 해킹을 시도해보겠다고 하기에 난 그에게 맡겼다. 그날 밤, 난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달리다시피 설득했다. 이건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진보를 가로막지 마. 이 샘플들이 화성 전체가 어떻게 에덴이 되었는지 보여줄 거야. 에덴이요?
지금 같은 행성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난 헛웃음을 뗐지만 그의 목소린 진지했다. 그 행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건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야. 행성 전체를 완벽한 환경으로 바꾸는 일, 지구에겐 기적이 될 거야. 갑자기 등골이 싸늘해졌다. 하지만 화성은 죽어가는 행성이잖아요. 우린 그 쇠퇴를 목격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가 낮게 말했다. 죽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일관성이야. 생명은 무에서 솟아났지. 언젠간 모두 꺼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시간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있는 거라고. 다음 순환에 연료가 되는 것. 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목소리 뒤에서 낮고 길게 떨리는 진동음이 들렸다. 화성에서 들렸던 것과 매우 흡사한. 문제는 바로 존재야. 생명은 죽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하지. 그리고 죽음은 영원이야. 완전하고 아름다운 거다. 데이빗, 지금 그 소리 들었어요? 난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린 마치 빙의된 사람 같았다. 마치 화성의 바람이 그의 폐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건 예고야. 우리가 대비해야 될 미래, 우리 세계의 불가피한 변형. 입안이 바짝 말랐다. 우리가 크레이터에서 가져온 샘플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죠? 넌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그가 속삭였다. 여기로 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세계로 오게 되는 거지. 배경의 소린 귀를 찢어 놓을 듯 했다. 이 진화에 항복해. 죽음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최종 단계니까. 난 전화를 끊고 스티븐에게 필사적으로 걸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난 차키를 챙겨 그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 비명은 이제 단순한 오디오가 아니었다. 우리 세계에 대한 위협이었다. 문을 두들겼다. 반응은 없었다. 이름도 불러봤지만 대답 대신 집 안에선 그 발작적인 고음이 들려왔다. 귀를 막고 웅크리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덮쳤다. 난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창문 하나를 비집고 들어갔다. 작은 원룸안, 소리는 고막을 찢는 수준이었다. 종이를 구겨 귀 속에 수쳐놓곤 소리가 내게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았다. 그리고 거실에서 스티븐을 발견했다. 형용하기 어렵지만 그건 명백한 자해였다. 부엌 칼로 먼저 귀를 도려내어 입에 넣고 손목을 그어서 소파 위로 피를 쏟았다. 마지막엔 생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복부를 갈라 창자가 카페트 위로 넓게 펼쳐지게 했다. 그 광기 속에서도 그의 노트북엔 타이핑이 되어 있었다. 경고. 그들이 듣고 있다. 나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 묻은 칼을 집어들고 싶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목소리가 나를 부추겼다. 죽음에게 몸을 내어라. 이 쓸모없는 육신을 포기해라. 칼끝이 내 목에 닿았다. 겨우 정신을 차려 비명을 질렀고 난 간신히
그의 집을 뛰쳐나와 도망쳤다. 집으로 가는 길, 팀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난 패닉에 빠져서 거절하고 보이스메일로 넘겼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이스메일엔 화성의 비명이 녹음되어 있었다. 느리고 치밀하고 피를 빠는 듯한 고음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여기에 와 있음을 알리는 소리.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생각도 집중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글을 쓴다. 스티븐이 우려했던 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심각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이미 이곳으로 오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와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우리가 그것을 막기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